그 핸드폰만 넘기면 널 구할 수 있었는데. 왕연애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 전남진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그가 숨겨놓은 핸드폰엔 진상아가 동거남을 살해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고, 그 영상은 아들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죠. 경찰서를 향해 달려가던 길, 그녀는 끝내 그 증거를 넘기지 못했어요. 심순애가 보내온 손에 의해 쓰러진 채 바닥 위에 핸드폰을 흘린 채로 발견된 거예요. 진상아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전남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고, 심순애는 그 딸을 위해 살인까지 감행한 거였죠. 피선주는 흐려져가는 진실의 틈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 싸움의 끝에는 반드시 누군가 죽게 돼 있어요. 가짜 증언과 조작된 기억, 그리고 목숨을 건 진실의 흔적. 왕연애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싸움.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상아는 수감된 면회실에서 초조하게 발을 떨고 있었어요. 거칠어진 손끝이 책상 가장자리를 긁고 있을 때 유리창 너머로 심순애가 나타났죠. 눈빛은 매섭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진상아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핸드폰 전남진이 어딘가에 숨겨놨어. 거기 영상 있어. 내가 그 남자 죽인 거 찍힌 거. 심순애는 한참 말을 멈췄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그걸 없애야지. 내가 살려면 그 남자 무너뜨려야 해. 두 모녀 사이엔 감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동의만이 남아 있었죠. 전남진은 좁은 조사실 안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뒤로 묶이지 않았지만 의자에 기대는 그의 등은 유난히 무거워 보였죠. 형사가 차분한 톤으로 질문했어요. 진상아 씨의 폭탄 설치와 횡령건 함께 계획하신 거 맞습니까? 전남진은 고개를 젓지도 않았고 끄덕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감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진상아가 자신을 내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걸. 그의 입가엔 씁쓸한 미소가 번졌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결국 이럴 줄 알았지. 그년 사람 하나 확실히 망치네. 그 순간 묶이지 않은 두 손이 유독 쓸쓸해 보였죠. 왕연애는 두 손에 뜨거운 물병을 꼭 쥔 채 경찰서 면회실로 들어섰어요. 전남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손등을 내밀며 말했죠. 진아, 그 여자 말 듣지 말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엄마는 알아. 전남진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나도 엄마한테는 말 못했지만 숨겨놓은 게 있어요. 핸드폰.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어 말했어요. 거기 다 있어요. 진상아가 사람 죽이는 거. 꼭 좀 찾아줘요. 왕연애는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고 손을 꼭 잡아주는 것으로 대답했죠. 왕연애는 면회를 마치고 곧장 전남진의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빌라 복도는 어둡고 한기 어린 바람이 발끝을 스쳤죠. 그녀는 열쇠를 꺼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어디다 숨겨놨다는 거야. 방 안은 그가 떠난 이후 그대로였고 서랍과 침대 밑을 하나하나 뒤졌지만 쉽사리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책상 뒤쪽,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작은 금속 케이스 하나를 발견했죠. 그녀는 조심스레 그것을 꺼내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이게 맞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손에 쥔 그 작은 기계가 그녀의 심장을 세차게 뛰게 만들었죠. 심순애는 낡은 승용차 안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엔 오래된 피처폰이 들려 있었고 한참 전부터 통화 목록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그 순간 모르는 번호 하나가 짧게 떴다가 사라졌고 그녀는 이내 혼잣말을 했어요. 찾았구나. 그 여자 벌써 손에 넣었네.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차 문을 세게 닫으며 일어났어요. 심장은 조용히 뛰었지만 두 눈은 완전히 사냥꾼의 것이었죠.
가만두면 안 되겠지. 경찰서로 가기 전에 막아야 해. 그저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왕연애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손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문을 닫고 골목을 걸었지만 심장이 계속 요동쳤죠. 그녀는 고개를 돌려 뒤를 한번 흘끗 봤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누군가의 시선이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죠. 그 순간 조금 떨어진 골목 입구에 세워진 은색 차량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창안은 어두워 보였고 왕연애는 가방을 다시 움켜쥐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반면 차 안에 앉아있던 심순애는 그녀의 움직임을 천천히 따라잡고 있었죠. 그저 두 사람의 사이엔 아무도 모르게 점점 줄어드는 거리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왕연애는 근처 큰 길로 나와 다급히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어요. 차 문이 열리자마자 허겁지겁 몸을 밀어넣으며 기사에게 말했죠. 경찰서로요.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그녀의 숨결은 가빠져 있었고 손가방 위에 손을 꼭 얹은 채로 창밖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바로 뒤에서 또 다른 차량이 부드럽게 방향을 틀어 그 택시를 따라붙었죠. 심순애는 핸들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중얼거렸어요. 서두르지 마, 연애씨, 그걸 쉽게 넘기게 둘 리 없잖아. 그저 거리를 가르며 달리는 두 차량의 간극은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택시는 교차로를 지나 경찰서 방향으로 꺾였고 왕연애는 차창 밖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백미러 너머로 따라붙는 낯익은 차량의 앞부분이 스치듯 보였죠.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저 차, 설마 심순애? 불안은 확신으로 변했고 그녀는 조심스레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입력하려 했지만 손이 떨려버렸어요. 반면 심순애는 조수석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내야겠지. 연애씨, 미안해. 그저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도 점점 멀어지는 희망만이 차 안을 조용히 무겁게 채우고 있었죠. 경찰서 입간판이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갈 즈음 왕연애는 조심스레 택시문 손잡이를 쥐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달려 들어갈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맞은편 도로에서 돌진하듯 달려온 한 여자가 택시 앞으로 뛰어들며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가 요동치며 멈춰섰어요. 왕연애는 놀라 머리를 들었고 눈앞에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문을 열려는 기세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반대편 문으로 빠르게 열고 나가려 했지만 이미 한 발 늦었죠. 심순애는 낮게 속삭이며 그녀를 밀쳤어요. 연애씨, 그건 내 딸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야. 그저 짧은 비명이 공기 속으로 허망하게 퍼져나갈 뿐이었죠. 택시 옆 인도의 왕연애가 쓰러진 채로 누워 있었어요. 손엔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지만 이미 전원이 꺼져 있었죠. 택시기사는 놀라 119에 전화를 걸었고 주변 행인들도 상황을 알아채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심순애는 침착했어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왕연애의 손에서 핸드폰을 빼내고 무릎을 꿇은 채 그녀의 귀에 속삭였어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그 정의, 난 그딴 거 믿지 않아.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사라졌고 사람들 속에 섞여버렸어요. 그저 왕연애의 손끝만이 마지막까지 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움켜쥐듯 경직되어 있었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의료진은 왕연애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고 사인은 급성 쇼크사였어요. 경찰은 택시기사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전남진에게 그 소식이 전달된 건 유치장 면회실이었어요. 조용히 문이 열리고 피선주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들어왔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전남진은 말이 없었어요. 처음엔 반응조차 없었고 곧이어 두 눈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죠.
그 핸드폰 찾았는데 왜? 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저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자책감이 머리를 짓누르며 눈물조차 흐르지 않는 침묵 속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남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의 방문에도 피선주의 설득에도 그는 고개만 숙인 채 입을 다물었죠. 전남진 씨, 혐의 인정 여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억울하면 말하세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전남진은 창문 너머로 흐려진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에겐 지금 세상 그 무엇도 의미 없었죠. 내가 아니라고 해도 엄마는 다시 안 돌아오잖아요. 그가 처음 내뱉은 말은 자포자기의 낮은 독백이었어요. 그저 한 사람의 무너진 자아 속에서 진실은 굳게 잠기고 있었고 슬픔은 죄의식이라는 감옥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있었죠. 피선주는 장례식이 끝난 뒤 홀로 빈소 한켠에 앉아 있었어요. 왕연애와는 결코 따뜻한 사이가 아니었죠. 전남진과 이혼한 뒤로 그녀의 차가운 말투와 날선 눈빛은 마음을 깊이 핥히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먼지처럼 희미해졌어요. 그 사람 날 싫어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아들은 사랑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이며 위패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그저 이제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속에서 그녀를 아들 곁에서 지켜주던 단 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이 피선주의 가슴을 서늘하게 파고들고 있었죠. 피선주는 경찰서 내 보관함에서 왕연애의 유품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그녀의 손끝에 닿은 것은 오래된 수첩 한 권이었죠. 수첩의 마지막 장엔 휘갈겨 쓴 메모가 남아 있었어요. 진상아, 그 애를 위해 거짓말하지 마. 피선주는 숨을 멈췄어요. 이미 진상아는 구속 상태였고 경찰에선 그녀가 전남진의 공범일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었죠. 거짓말? 피선주는 생각에 잠겼어요. 왕연애가 알았던 무언가가 있었고 그걸 막으려다 생명을 잃은 게 아닐까. 그저 죽음을 앞두고도 남긴 이 한마디가 진실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묵직한 감각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죠. 피선주는 조용히 수첩을 덮고 가방에 넣었어요.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안엔 결연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녀는 왕연애가 죽기 전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고 특히 심순애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지 이젠 내가 확인할 차례예요. 그녀는 경찰서 복도 끝에 놓인 자판기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저 죽음의 그림자에 덮인 채 침묵하던 진실이 그녀의 발걸음을 통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확신 하나만이 피선주의 등을 떠밀고 있었죠. 피선주는 왕연애의 마지막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게 위치 기록과 주변 CCTV 영상을 요청했어요. 담당 수사관은 차분히 말했죠. 사망 직전 왕연애 씨는 바닷가 근처 정류장에서 20분간 머무른 뒤 도보로 15분 떨어진 골목길로 이동했습니다. 피선주의 눈이 순간 흔들렸어요. 그 골목은 심순애의 집 근처였거든요.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던 건 아닐까요?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CCTV를 돌려 보여줬고 영상 속에는 멀리서 왕연애를 향해 다가오는 모자 쓴 중년 여인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저 퍼즐 조각처럼 흩어졌던 왕연애의 마지막이 서서히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듯한 긴장감이 그녀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피선주는 단호한 눈빛으로 경찰에게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왕연애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저 여자라는 증거예요. 하지만 수사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영상만으론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 말에 피선주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떨궜어요. 이제 경찰도 믿을 수 없어라는 생각이 스쳐갔죠. 그저 벽에 가로막힌 느낌에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가 끝까지 밝혀낼 거예요.
경찰서를 나선 피선주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심장 아래 깊은 곳에서부터 뻗어나오는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죠. 그녀는 반드시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왕연의 어머님이 그냥 길에서 죽을 분이 아니잖아요. 혼잣말처럼 되뇌며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심순애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최근 거주지와 지인 정보를 찾기 시작했죠. 김소우에게 전화를 걸며 그녀는 말했다. 김 본부장님,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이번엔 공식 수사 말고 저 혼자 움직이려고 해요. 그저 선주의 눈빛은 외롭지만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시각 심순애는 집안 커튼을 닫은 채 창밖을 한참이나 내다보고 있었어요. 식은 커피잔을 손에 쥔 채 그녀의 눈빛은 몹시 날카롭고 예민했죠. 왕연애가 설마 그걸 들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한번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며칠 전 폐기한 그 기기, 그 안에 있던 파일,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증거들. 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놓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딘가엔 남아있을 거야. 전남진이 그냥 끝낼 인간이 아니야. 그녀는 조용히 중얼이며 숨을 고르다 다시 또 주변을 살피듯 천천히 창문을 닫았죠. 그저 숨기고 묻어둔 죄가 천천히 그녀의 발끝을 조여오는 기분이었죠. 심순애는 경찰 조사실에서 나온 뒤 작은 찻집 앞 모퉁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찻잔에 담긴 물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손끝조차 움직이지 않았죠.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린 채 어떤 생각에 잠긴 듯했어요. 조사가 끝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불길한 감각이 온몸을 덮고 있었죠. 그 여자, 피선주. 무섭게 파고드는군.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고 손톱이 자신도 모르게 테이블을 긁고 있었어요. 지금은 멈춰야 해. 더 자극하면 안 돼. 심순애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머릿속에선 왕연애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묘하게 불편한 죄책감과 위기감이 뒤섞여 있었죠. 피선주는 집으로 돌아온 후 왕연애의 장례식 사진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가만히 서 있었어요. 슬픔보다 더 깊은 감정은 무력감이었죠.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분명히 누군가 그녀를 노렸던 거야. 단순한 사고일 리가 없어. 하지만 경찰은 추가 증거 없이는 수사를 확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피선주는 책상 위에 놓인 수사 파일을 힘없이 덮었어요. 손끝에 힘이 들어갔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갔죠. 김소우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어요. 잠깐 쉬는 게 어때요? 피선주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지금 놓치면 다 묻힐지도 몰라요. 누가 저 핸드폰을 원했는지만 알면 실마리가 나올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 너머 진실을 닫고자 하는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피선주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식지 않은 커피 한 잔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왕연애의 집을 관리하던 동네 관리인이었어요. 피선주 씨, 저 혹시 이상한 얘기 들어보셨나요? 왕 여사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 어떤 여자가 골목에서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집 쪽에서요. 피선주는 숨을 멈췄어요. 혹시 얼굴은 보셨나요? 관리인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멀리서라 잘은, 근데 옷차림이 무척 세련되고 어두운 색 옷을 입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찮았어요. 피선주는 끊긴 전화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누군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의 한 가닥이 느슨하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아직 이름도 얼굴도 특정되지 않은 그러나 분명한 누군가의 흔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피선주는 왕연애의 집 근처를 조용히 거닐었어요. 이틀 전 관리인이 언급했던 좁은 골목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죠. 오래된 담벼락 아래에는 비에 조금 번진 듯한 희미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옆으론 억지로 눌린 듯한 신발 자국이 겹겹이 얽혀 있었어요.
피선주는 호주머니에서 왕연애의 마지막 사진을 꺼내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모든 것을 품은 듯 웃고 있는 얼굴이 이상하리만치 뇌리에 박혔죠.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낮게 중얼이며 사진을 다시 접어넣었어요. 아직 진실은 멀게만 느껴졌지만 마음속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오후 늦게 피선주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어요. 담당 형사의 책상에 놓인 조사 자료들 사이로 그녀의 손이 멈춘 건 전남진의 유류품 목록이었죠. 거기엔 휴대폰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어요. 피선주는 문득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체포 당시 핸드폰이 없었다면 그건 어디로 간 거지?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기던 그녀는 김소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남진의 휴대폰 혹시 누락된 건 아닐까요? 압수물 목록에 없어요. 김소우는 놀란 듯 반응하며 말했어요. 그건 그가 체포됐을 땐 분명 소지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확인해 볼게요.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생각에 닿았죠. 누군가 그 기기를 먼저 손에 넣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요. 그날 밤 피선주는 왕연애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시간을 추적해보기 위해 통신사에 정식 요청을 넣었어요. 며칠 뒤 확보된 통화 내역엔 익숙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고 통화 시간은 왕연애가 실종되기 전날 저녁 7시 42분이었어요. 피선주는 그 번호를 바라보다가 잠시 주저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수화기를 들었고 발신음을 듣는 내내 숨을 참았죠. 전화를 받은 건 낮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 피선주는 자신을 밝히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며칠 전 이 번호로 왕연애 씨와 통화하셨습니까? 상대는 망설이다가 한참 만에 대답했어요. 그날 전화를 받긴 했는데 그분이 뭘 잃어버렸다고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피선주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단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왕연애의 통화 상대는 근처 야적장에서 일하는 50대 남성이었어요. 피선주는 경찰과 함께 그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경위를 물었죠. 그는 다소 당황한 듯했지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날 아줌마가 갑자기 찾아와선 핸드폰 하나를 보여주며 이거 켜는 법 좀 알려달라 하셨어요. 화면이 자꾸 꺼진다고. 피선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핸드폰 안에 뭐가 있었죠? 그러자 남성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영상이 하나 자동으로 재생됐어요. 건물 안인데 어떤 여자가 남자 하나를 난 그거 보고 그냥 얼어붙었죠. 아줌마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휴대폰을 품에 넣고는 경찰서 간다며 뛰쳐나갔어요. 그 말에 피선주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단서가 틀림없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반드시 없애려 했을 거란 생각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왔죠. 그날 밤 피선주는 경찰서 유실물 보관 담당자와 통화 중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왕연애가 쓰러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근처 폐가 근처였고 그 주변 CCTV에서 정체불명의 여성이 서성이는 장면이 포착되었다는 거였죠. 피선주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걸 왜 이제야? 영상 속 그 여인은 분명히 심순애였어요.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지만 특유의 걸음걸이와 팔목의 점까지 피선주의 눈엔 익숙했죠. 그녀는 몸을 돌려 경찰 쪽을 향해 말했어요. 이건 그냥 참고 영상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왕연애 씨를. 경찰은 아직 명확한 물증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피선주의 심증은 이제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무너졌던 퍼즐의 조각이 하나 둘씩 맞춰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왕연애의 유품이 정리되던 날, 피선주는 유품함 속 작은 립스틱 하나에 시선이 머물렀어요. 늘 수수한 외모로 살아온 왕연애가 생전 립스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건 가족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립스틱은 그녀가 죽던 날 함께 가지고 있던 소지품 중 하나였어요.
피선주는 립스틱 뚜껑을 열어 안쪽을 들여다보다가 윗부분에 묻은 미세한 얼룩을 보고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혹시 이게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단서를 품은 물건이라면? 며칠 후 피선주는 일부러 심순애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겉으론 왕연애의 유언장 문제를 상의하려는 듯한 명분을 내세웠죠. 어머님이 남긴 말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피선주는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했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고 심순애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남긴 건 돈도 말도 아니야. 그냥 감정만 남겼지. 그녀는 컵을 들어 진한 아메리카노를 단숨에 들이켰고 화제가 계속되자 결국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일어났어요. 별 수확도 없는데 시간만 낭비했네. 그날 피선주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남겨진 심순애의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챙겨 들고 나왔죠. 며칠 뒤 국과수에서 도착한 감정 결과를 확인한 피선주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어요. 커피잔에 남겨진 DNA와 유품 속 립스틱에서 채취된 유전자 정보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즉, 립스틱은 심순애의 것이었고 왕연애는 누군가의 물건을 지니고 죽음을 맞이했던 셈이었죠. 피선주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왜 어머님이 그걸 쥐고 있었을까? 혹시 그녀가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었던 건 아닐까?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곧바로 김소우와 함께 심순애에 대한 체포영장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피선주는 아직 확실한 범행 증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 경찰은 왕연애가 쓰러졌던 경찰서 인근 거리에서 수집된 방범용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에는 화질이 흐려 식별이 어려웠지만 피선주의 끈질긴 요청으로 보건 전문가가 영상 일부를 복구하게 되었죠. 영상에는 흐릿하게나마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그중 한 인물은 핸드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고 있었고 그 순간 상대의 팔을 거칠게 밀치며 입을 다무는 여성의 실루엣이 포착되었죠. 피선주는 모니터를 응시한 채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낮게 읊조렸어요. 저 건, 저 팔각도, 저 움직임, 심순애야. 그녀는 의자를 밀치듯 일어나 김소우를 향해 말했어요. 블랙박스 복원 완료되면 이제 경찰도 움직일 수 있어요. 끝까지 가야죠.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 속 도로 한가운데 심순애가 누군가에게 핸드폰을 낚아채며 싸우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걸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지. 너 같은 여편네가 뭘 안다고. 그녀는 상대를 밀쳤고 그 사람이 넘어지며 손에 쥔 핸드폰을 가슴에 품고 버티는 모습이 영상 속에 분명히 담겨 있었어요. 피선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짜 심순애 악독한 사람이네요. 증거를. 김소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걸로 끝났어요. 이제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심순애는 체포되던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몸을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짓이야? 난 아무것도 몰라. 그녀의 얼굴엔 처음 보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눈동자는 빠르게 흔들렸죠. 경찰은 냉정하게 수갑을 채우며 유전자 감정서와 블랙박스 증거를 제시했어요. 피선주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 립스틱, 시어머니가 쓸 리 없었어요. 심순애는 짜증 섞인 비명을 질렀고 격하게 저항했지만 이내 제압되었죠. 그녀는 그제야 다급히 외쳤어요. 그 폰만 아니면 다 끝이야. 의미심장한 그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피선주에게 향했어요. 핸드폰, 그 안에 감춰진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체포된 심순애는 조사실에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경찰이 어떤 질문을 던져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죠. 피선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어요. 저 여자는 끝까지 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딘가에 단서가 남아있을 텐데 그녀는 곧장 구치소에 있는 전남진을 면회했어요.
싸늘한 얼굴로 앉아있던 전남진에게 피선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심순애가 당신 엄마를 죽인 거예요. 도대체 핸드폰에 뭐가 있던 거죠? 그 말에 전남진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전남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어요. 그 영상, 진상아가 동거남 죽인 거, 그걸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피선주는 숨을 죽이며 그 말을 기다렸죠. 전남진은 이어 조용히 말했어요. 그거 내 메일 계정에서 예약 전송 걸어놨어.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너한테. 피선주의 숨이 턱 막혔어요. 저 정말이에요? 전남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해. 매달 첫째 주 수요일 오전 9시 그 시간에 전송되게 했어. 피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녀의 두 눈은 화면 속 이메일함을 향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단서를 쫓고 있었죠. 이메일함엔 한 통의 미확인 메일이 조용히 도착해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익숙한 이름, 남진. 피선주는 숨을 고르고 첨부 파일을 열었죠. 영상이 재생되자 화면 속엔 흐릿한 조명이 비춘 진건축 계단, 그리고 동거남을 밀치는 진상아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동거남이 계단을 굴러 떨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피선주는 입을 막은 채 화면을 바라보다 이내 눈을 감았어요. 이게 진짜였어. 곧장 경찰서로 달려간 그녀는 영상을 제출했고 경찰은 즉시 수사 방향을 전환했어요. 진상아는 무고와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심순애는 범행교사 및 증거인멸로 추가 기소되었죠. 전남진은 풀려났지만 왕연애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며칠 뒤 그는 어머니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죠. 미안해요.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는 지방의 고아원에 자원봉사를 신청했고 삶의 마지막을 용서와 속죄로 채워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긴 진실의 어둠 끝에서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다시 시작을 택했어요.